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K-팝이 여전히 10대나 20대 초반의 문화이고 30대 이상이 되면 K-팝을 사실 잘 몰라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K-팝을 학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K-팝으로 박사 학위를 해외에 가서 따오신 이규탁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탁입니다. 또 뉴스 채널 같은 데서 보다 보면은 네. 또 교수님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도 네. 많이 봤거든요. 저랑 교수님이랑 예전에 세계일보에서 K-팝의 글로벌에 대해서 또 같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게 세계화, 네. K-팝의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따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K-팝의 세계화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지. 한국의 어떤 문화 혹은 한국의 음악이 해외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어떤 경험 이런 게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가령 뭐 미국의 음악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그렇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뭐 미국 음악이 해외에서 성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어권이 아니고 또 서양에서 온 음악이 아닌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사실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영어로 부르지 않은 음악이고 그런 음악이 이제 해외에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건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영어로 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이거를 왜 좋아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은 나라의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수많은 나라의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K-팝이 세계화가 되느냐? K-팝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때를 되게 잘 맞았고 그리고 K-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지금 글로벌 미디어의 환경하고 또 우연찮게 되게 잘 맞았고 그걸 잘 맞는다는 그건 이제 우연인데 거기까지는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우연히 이러이러한 요소가 잘 맞아서 해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네? 라는 걸 발견하시고 나서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게 파보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하신 결과 K-팝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세계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연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워낙 좀 이렇게 비상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 우연을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을 시키신 거죠. 요즘 뭐 워낙에 틱톡 같은 혹은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영상으로 많이들 K-팝을 또 소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임팩을 줄 수 있는 안무를 만드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콘서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쇼트 영상에서만 임팩을 줄 수 있는 걸로만 만들면 콘서트에서 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이제 팬들이 원하는 부분이 미디어에서 그런 걸 원하고 또 콘서트에서 이런 걸 원하니까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참 보면은 한국의 엔터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반응을 하시면서 이 팬들의 어떤 취향을 공략한 게 사실 글로벌 K-팝의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말이 쉬운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는 사람이 죽는 거죠. 이렇게 밀려나는 건가요? 네. 못 따라가는 사람이 죽는 거죠. 못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쓰니까 뭔가 진화설이 아니라 자연 도태설이다.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뭐 그런 건가요? 뿅. 이제 글로벌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K-팝은 10대 문화인가?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10대 문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빅뱅 아니면은 뭐 슈퍼주니어 학창 시절엔 다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엔 뭐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뭐 아이돌 같은 거 좋아하냐.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팬층이 옛날에는 10대를 겨냥했다면 이제는 20대, 30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최근에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최근에 쓰신 책에 그게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을 논할 때, 요즘 사람들을 이해할 때 K-팝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분석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지금 40대인데 굳이 저도 소위 말하는 일코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냥 얘기해요. 나 K-pop 좋아하고 최근에는 뭐 르세라핌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그냥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10대 때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REF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을 텐데 한창 듣다가 20대만 되면 에이 누가 REF 들어 뭐 요즘 듀스 같은 거 누가 들어 약간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K-팝은 10대만의 문화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지금 아까 뭐 제가 르세라핌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인데 소위 말하는 뭐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이렇게 보면 아이브는 10대들이 되게 좋아하고 르세라핌은 20, 30대가 오히려 더 좋아하고 뉴진스는 오히려 그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30대 혹은 심지어 그 이상의 남자분들이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보면 콘셉트라든가 어떤 음악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겨냥을 하고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10대만의 문화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의 경우고 제가 제 책에서 G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K-팝을 꼭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책이 K-팝 세계화에 관한 거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K-팝이 여전히 이제 10대나 20대 초반의 문화이고 30대 이상이 되면 K-팝을 사실 잘 몰라요.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 그 해외 젊은 10대, 20대들이 K-팝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그게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특성하고 K-팝이 특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그 해외 10대, 20대들이 K-팝을 자기의 문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강조를 했던 거죠, 책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외에서도 저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대, 20대들이 K-팝을 좋아했는데 이분들이 한 10년 후가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좋아했던 K-팝을 싹 잊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갖고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 혹은 나이가 더 들게 돼도 K-팝 음악을 계속 찾아 듣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K-팝이 더 이상 10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한 15년 혹은 20년 후에 해외에서도 K-팝이 더 이상 10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더 나이든 30대, 40대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이제 K-팝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그런 논란이 많다고 해야 되죠. 한국인 멤버 없는 K-팝 그룹, 한글 쓰지 않는 K-팝 그룹 이런 것이 K-팝인가? 라고 뭐 저희 세계일보 가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얘기 했었죠. 네,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 뭐 이런 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슬슬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완전히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네네. K-팝 그룹이 나온다거나 K-팝을 완전히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간 네. 그룹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붙여서 V-팝, P-팝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네. 뭐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K-팝이라고 할 수 있냐? 자기네들이 K-팝이라고 하지도 않고 한국인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너네 K-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글로벌화 되었다, 네. 글로벌화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이 어떤 장르가 이미 됐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장르화된 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도 나도 저런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제 90년대에 힙합이라고 하는 음악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한국에서도 힙합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K-팝이 가령 뭐 필리핀에서 되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저런 음악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필리핀에서 K-팝 그룹을 만들면 당연히 필리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어떤 패션 스타일이라던가 행동 패턴이라던가 뭐 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힙합을 만드는데 뭐 마약 얘기하고 총 얘기하면은 한국의 실정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맞으니까 한국의 힙합 가수들은 뭐 마약 얘기나 총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 한국의 리스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K-팝도 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필리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SB19 같은 그룹들 보면 한국 기획자가 만드신 그룹이긴 하지만 필리핀으로 구성돼 있고 뭐 한국말로 노래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노래를 하거나 필리핀의 말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우리는 K-팝이 아니라 P-팝이다. 필리핀의 팝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K-팝이 아닌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빌보드에서는 SB19을 K-팝의 일부로서 취급을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게 뭐 P-팝이나 K-팝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뭐 코리안 힙합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 K-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본에서 뭐 요즘 나오는 엑스지 같은 그룹이 기획자분은 우리는 K-팝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무대라든가 노래 스타일이라든가 화장법 뭐 여러 가지 보면 누가 봐도 굉장히 K-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본 현지화된 K-팝 아니면 뭐 재패니스 K-팝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이 없고 한국말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K-팝이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K-팝이 현지화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네. 세간의 시선과 세계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네가 최민식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면 뭐하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엑스팝이 P팝이 V팝이 나와서 막 우리는 K팝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뭐 우리나라의 문화를 표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 K-팝으로 본다니까요. 그냥 다 그렇죠. K-팝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든 자국민들 뭐 일본에도 있을 거고 베트남에도 있을 거고 필리핀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이제 K-팝도 이기겠네. 조만간 이기겠네. 막, 넘어선다 뭐 이런 거죠.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냐? 오리지널리티의 국가가 왜 그런 거에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왈가왈부 나오고 막 그러는 것 자체도 우리 K-팝이 아류에서 V팝, P팝처럼 아류에서 시작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도 저런 아류를 허용해줬다가 쟤네들이 우리를 넘어서면 어떡하냐 네. 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느냐가 먼저지 쟤네들이 날 이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뭐랄까 뒷밤 늙은이의 고민 같은 그 말씀하신 그 얘기가 제 책의 일부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K-팝이 원래 시작을 할 때 뭐 그때는 K-팝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사실 서태지나 H.O.T가 나올 때는 K-팝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선 사실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댄스 음악이라고 하거나 그냥 뭐 아이돌 음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가 좀 적어봤어요. 시작은 그 일본의 그때 당시 아이돌 음악이나 J-팝 혹은 미국의 R&B, 뭐 뉴잭스윙이나 힙합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뭐 모방도 했고 또 심지어 표절 이슈도 막 있고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의 음악 산업에 계신 이제 많은 분들 가수 뭐 창작자, 산업계 이런 계신 분들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인 장르로서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독자적인 장르로서 형성이 됐고 그 독자적인 장르가 되면서 해외에서 이제 말씀하신 인정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게 누구도 그거를 그 R&B 따라한 거잖아, J-팝 따라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장르의 어떤 독자성을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누가 하던 뭐 베트남에서 누가 하던 그거는 지역화된 K-팝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우리가 이러다가 K-팝 다른 나라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할 시기는 사실 지났어요. 오히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계속 신경을 써요. 우리가 힙합, 코리안 힙합이 있지만 미국의 힙합에서 지금 본토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힙합 가수들이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요즘 미국에서는 뭐 멈블랩이 유행이래.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멈블랩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뉴진스처럼 조금 복고적이고 뭐 서정적인 감성이 유행이래.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케이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참조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지위를 뺏고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이제 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결국에 갈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내 밑에 애들이 나를 밀어내면 네,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냥 막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케이팝이 한참 달리고 있는 시기인데 그럼요. 달리고 있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고 있는 시기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겁낼 필요가 사실 네, 없어요. 그거에 우리도- 대해서 겁내고 막 쟤네들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찍어 누르고 배척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센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사실 되게 길었고 한국 케이팝도 90년대 초반부터 생각하면 서태지가 92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30년의 시간 동안의 노력을 업계에 계신 분들과 뭐 가수가 이 장르를 구축을 한 건데 그 30년의 노력이 뭐 1, 2년 사이 물거품이 될 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 성장 중인 이 케이팝이 어떤 식으로든 독자성을 계속 확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삼겠죠. 우리를. 우리가 옛날엔 저쪽을 레퍼런스를 삼았다면 이 누군가가 우리를 레퍼런스를 삼는 거고 그건 문화의 흐름에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거를 뭐 우리 것을 남에게 뺏기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폐쇄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